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거의 선물에 가까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 고수의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강욱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혹시 우리가 대화 나눌 아이템이 떨어질까 봐 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많은 이슈들을 또 토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하게 자꾸 던지고 만들고 하니까 예. 참 정말 어쩌려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아니 증거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최수근 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해외에서 예, 그 뉴스는 못 봤네요. 네. 하와이 가는 길에 전자결제를 또 했구만. 그렇습니다. 예. 가서 호놀룰루에서. 예, 호놀룰루에서. 미국 호놀룰루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 미국 하와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굳이 미국 호놀룰루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죠. 네. 오아후 섬도 아니고 예. 와이키키도 아니고 글쎄 굳이 말입니다. 호놀룰루라고 하는 거는 네. 하와이라고 하면 너무나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나고 놀러 간 느낌이 나니까 예, 호놀룰루라고 하면 좀 헷갈리게. 거기가 어디 있지? 알래스카에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취임 후 15번째입니다. 벌써요. 저는 사실 한 15일 이내에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거부권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뭐 채병 일주기 다 돼서 그 시점에 하지 않겠는가? 최대한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이슈들을 두고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국면을 조성한 다음에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당장 한 이유는 뭘까요? 며칠 안 됐는데. 아니 뭐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고 또 일주기가 다가올수록 본인한테 부담은 더 가중된다고 생각했을 측면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의 어떤 소행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이나 그거에 기초한 어떤 전략적 행동 이런 걸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자적으로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흐트러뜨리고 내가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주워 먹고 이게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그 거부권 행사한 거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며칠 뒤에는 표결을 해야 될 것이고 재의를 해야 될 테고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 국면이고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친윤과 친한 둘의 지금 다툼이 지금 표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최혜병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말하자면은 그 기름을 끼얹는 일을 한다? 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보이는 전략적 행동이나 언행에 대한 거를 기초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검사의 어떤 행동을 판단할 적에 우리가 접했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의 수준이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안 되듯이 이 사람의 행동도 국가 지도자나 무슨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전략적 사고나 행동을 기초로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성근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또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지금 또 익심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지금 저쪽은 윤심으로 대동단결하려고 하고 있고 한동훈 빼고 이 국면에서 한동훈이 한 15명 되더라고요. 이들 중에 한 10명만이라도 그 가결표에 동참을 한다면은 야 이거 그러면은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어쨌거나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자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고 그러니까 떠나는 날인가요? 떠나는 날이죠. 떠나는 날 경찰시켜서 수사 결과 발표하게 하고 매번 그런 식이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나라 나갔을 때 권익위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고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뭐 검사 인사해서 저것도 다 날리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나갔다 하니까 그때는 나타났지. 검사 인사 저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가진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날릴 거 날리고 없앨 거 없애고 누를 거 누르고 하면 예. 결국 이 본인이 평가하는 어떤 그 국힘 집단의 그 뭐 어떤 실체나 이런 것들이 쥐약 먹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떡고물을 노리고 또 눈치 보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 네.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은 어차피 이 사람 안중에 없었고.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권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우리 또 군 법무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그 임성근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이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뱀의 혀? 뱀의 혀. 네. 말이 엄청 길잖아요. 무슨 뭐 쟁점마다 판단한 것처럼 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논리를 조작하는 흔적이 너무 역력하고 뭐 드러난 사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성근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부각시켜서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임성근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면서 막 드러내서 주장을 했던 내용도 아닌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포함되어 있고 막 그래요. 이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런 비유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면죄부에 붙여진 그 궤변이 권한이 없으므로 월권이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건데. 면허가 없으므로 음주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 기술자들이 붙어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임성근이 나타났잖아요. 현장에. 그리고 지시를 했잖아요. 지는 그걸 지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임성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임성근이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병사들이 그 급류 속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바둑반씩 수색을 했을까? 재병이 그 순직하기 전에 갔었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직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윤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철책선을 넘어서 월북한 사람이 있다. 뭐 그러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줄줄이 옷을 벗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애초부터 왜 사단장의 책임이 문제가 됐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지시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도록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고 지금 반대로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법리적으로 볼 때 아무런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왜 대통령실이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빼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 중에 누가 뭐 지나치게 그 사안에 꼽혀가지고 사안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아주 사소한 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침소봉대한다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장관이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항명을 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아이고, 참 열심히 머리를 짜냈네. 그런 사건이라고 본인들이 확신을 한다면 이렇게 나서서 그 막 대통령이 외국가에 있는 장관한테 일반 개인 전화로 전화하고 무슨 그 수하에 있는 조직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하나씩 1대1로 붙어가지고 막 몇 번씩 전화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래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동, 그러니까 임성근이 사고 당일 사건 나기 직전에 보였던 행동,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이하, 용산이나 국방부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그건 책임이 그런 행동들을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 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가 회수를 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초기에는 임성근 책임을 분명히 못 박았단 말이죠.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다 막판에 또 임성근이를 뺐고. 그러니까 조사본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4번인가를 자기들은 계속 임성근을 넣어서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어이 빼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실 무슨 검토 뭐 서류 이런 것들을 지네가 붙여서 그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공수처에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죠. 기사를 통해서. 야, 그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정말로 이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막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임성근이가 그 저기 뭐야 이제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냈으니까 네. 자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 다 이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글 내리라고. 아니 뭐 아예 그냥 게시물을 보내가지고 그걸 제가 인용하면서 제 페북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근아, 님이 뽕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 무고로 고소해야 돼요, 임성근. 아, 그렇습니까? 본인은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서. 그러네. 뭐 무고가 되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 내 말만 맞고 다른 건 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젠가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임성근은 무고까지 추가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특검의 명분이 더 쌓였다 이렇게 그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불송치했기 때문에 그냥 경찰 차원에서는 검찰로 넘어갈 것도 없이 여기서 임성근이는 해방이 된 겁니까? 아니 이제 그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무슨 저 고발인이나 저기 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고발 사건이 아니고 인지 사건이라. 아, 이거 고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망 사건 발생하면 저희가 저 평화나무라서 전광훈 관련해서 고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광훈에 대해서 불송치가 나면은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은 그게 불송치가 되면은 더는 이의 제기를 못하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지 사건이면은 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재수사를 하도록 무슨 이제 촉구하는 수사 심의 절차나 무슨 뭐 저 검찰로 또 이의 신청을 하고 항고하는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 고소인 고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로 뭉개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좋다 말았네. 그거조차도 특검이 지금 시급하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특검이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수사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사망의 책임자를 밝히는 부분. 이게 지금 경찰이 뭐예요? 왜 두 군데서 수사합니까?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어져 있는 사건이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윤이 끼어들면서 사건이 여러 가지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최해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사건. 두 번째가 박정훈 대령이 그걸 항명했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사건. 이거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 이제 최해병 사건 수사 담당했던 그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이제 그 기록 탈취해가고 그 뒤로 무슨 외압 넣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못하게 하고 뭐 그 전에 또 뭐 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하고 뭐 저 사령관이 말 바꾸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그 뒤에 용산이 나서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했던 것들 이게 이제 소위 외압 사건. 그러니까 사망 사건, 항명 사건, 외압 사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외압 사건 부분을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고, 항명 사건은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앞서 사망 원인은 이번에 경찰청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는 임성근은 무혐의다. 이렇게 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국민들 인식 속에도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로 다 이어지는 사건인데 세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특검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당장의 공수처는 지금 상당히 또 그 무슨 뭡니까 그 멋쟁 해병 그 단톡방 그거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멋쟁 해병 그 멋쟁 해병. 골프 모임인가요? 골프 얘기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이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와 관련해서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볼 때는 외압의 실체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조직이라면 이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경찰이 저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까지 외압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소행에 대해서 왜 저렇게 총동원 돼가지고
국가 조직이 저렇게 나섰을까? 예.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뭐랄까 그 정황 증거 이런 게 오히려 더 쌓인 거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의 명분은 더욱 커졌고요. 그 윤석열이 이런 말했어요. 5월 9일에 그 저기 취임 2주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만약 수사 결과가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한다면은 내가 당장 나서서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들도 아마 어제 그 경북경찰청 결과에 대해서 혀를 찼을 겁니다. 저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 박정훈 대령이 증언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최혜병 할아버지를 뵀을 때 내가 80년 넘게 살아보니 결국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약한 사람들만 처벌받더라.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는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윤 정부가. 아니 윤석열이 그 말도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말 했는지도 지금 다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그 어르신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그때 왜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청의 수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항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기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흐느끼잖아요 경찰관이. 그 경찰관의 그 목소리가 떠올라서 참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황당하고 모멸적인 상황을 자기도 일종의 당사자로서 지금 그 안에 같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식구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할까. 우리는 변조된 음성으로 들은 경우가 많아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 다 알 거란 말입니다. 그날 변조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조된 음성으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음성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렇게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근데 그 지인들이나 당사자나 가족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유관한 공무원들 다 녹음을 했을까요?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어딘가는 다 기록했겠죠. 본인들이 그 공무원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그분들도 민주국가의 시민들이고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또 책임 추궁이 들어오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뭔가의 수단을 또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 녹음됐다고 보고요. 어떤 상상까지 하냐면은 그 8월 2일에 그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다 녹음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종섭이가. 그리고 또 당연히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7월 31일에 그 12시 되기 전에 그때 작년 그때도 저기 막 대통령실 02800-7070으로 전화 온 것도 다 녹음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이거는 윤의 정말 목숨줄이자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느낌이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그 군의 행태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정말 거의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우리 보좌진들을 많이 체근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가 알고 내가 확인하는 내용보다 여러 우리 스태프들이 더 많은 거를 찾아내고 확인해줘야 된다. 적어도 내가 알고 추측하는 부분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찾아내라. 그런 부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제가 윤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그게 자기 목 앞으로 지금 그 칼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느끼는 행동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지금 그러면 윤석열의 그 뭐랄까요? 멘탈리티는 그 멘붕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멘붕이라기보다는 많이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총장일 때 이렇게 어거지 쓰고 뭐 소위 경로했다고 하면서 쌍욕 막 날려가면서 덮으면은 덮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게 조폭적 속성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누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 눈치 보면서 자리 얻으려고 기는 놈들만 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활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나 관점으로는 자기는 검찰총장보다 더 지금 힘있고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더 위력적일 것이고 더 심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더 심하게 엎어져야 되고 예. 더 확실하게 눈을 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저기서 자꾸 뭐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태클이 들어오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해병대 대대장들이나 수사관들만 봐도 예. 녹취들이 많이 그동안에 나와서 네. 이 진실들이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 네. 사진, 카톡방 뭐 이런 예. 것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만 있을 것이냐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갖고 있을 거라서 유는 그런 걱정이 예.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수용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터져 나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훨씬 클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저 밀리는 모습을 예. 보이면은 나는 죽는 그렇죠. 길로 간다. 예,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근데 것이고. 이제 본인이 여기서 더 눈을 부라리고 저기를 하고 자꾸 이제 뭐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것만 덮어주면 승진시켜줄게. 어? 내가 이종석 호주 보내는 거 봤지. 예. 너 저 누구야 저기 저 별단 애들 하나씩 다 더 달아서 승진시켜주는 거 봤지. 응? 니들 어떻게 되고 싶어? 하나씩 더 달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싶어.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힘이 빠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든 그 민주당이든 네. 누구든 그걸 국민들 앞에 또 공직사회에 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동훈이가 너무 많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구나. 제일 신복이 그러고 다니는데. 한동훈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예, 그렇군요. 그 02800의 7070 그 누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5층에서 그렇죠. 그 이제 발신됐고, 예. 그리고 그 번호가 예. 무슨 왜 우리 사무실 보면은 일람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저 대통령실, 비서실, 예. 뭐 안보실, 뭐 여기 착착착착 이렇게 800에 얼마 뭐 아니면 내선 번호만 쫙 이렇게 통상은 이제 그 국 말고 번이 그 내선 번호잖아요. 네. 근데 7070 7070. 네. 그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일람표는 없었대요. 내선 번호. 예.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선 번호였다.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비서실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 번호도 아니다. 근데 국가보안 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예. 직접 쓰는 번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인한 측면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공공기관, 국가기관, 군 뭐 이런 행정기관 같은 데 보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국번을 쓰고 뒷번호가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 내선 번호만 누르면 연결되는 예. 내부 회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되게 기관장들의 번호가 1000번 아니면 7000번이에요. 예. 네. 그래서 1000번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다. 예. 그러면 1100번이 뭐 제1부시장, 1200번이 제2부시장. 아니면 끝나는. 예. 예. 아니면 1000번이 시장, 2000번이 부시장 뭐 예. 이런 식으로 가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800에 그전에는 이제 저 청와대 때는 700국인가 770인가 예, 이랬던 거 7로 시작했어요. 예, 예. 그게 용산 가면서 이제 8로 바꾼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는 그때 그 번호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대통령 번호가 800에 7000번인가 보구나, 얘네는. 아. 그럼 그 7000번에 딸려 있는 번호들은 네. 예, 다 어디 뭐 이제 그 관저에 있는 그 전화번호라거나 예. 바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서들하고 연결돼 있는 예. 그 부속실 번호라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그리고 또 저기 우리가 아직은 상상의 영역에서 한 말이지만은 8월 2일 그 12시 지나서 네. 그 이종섭한테 그 우즈베키스탄 나가 있는 이종섭이한테 전화를 한 것도 네. 혹시 김건희가 아닐까? 이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 바로바로 그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네. 개인 폰으로 예. 그다음에 너무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뭐 7시 50분인가 전화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유는 그 시간에 일어날 사람이 아니다. 네. 뭐 그러니 딴 사람 아니겠냐 이런 얘기까지 그 시간에 하시던데. 그렇다고 오후 낮절에나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 규명이 돼야 할 일이고 만약 당연하죠. 우리가 상상한 대로 김건희라면은 이거는
그렇죠. 뭐 최순실 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정농단이고. 그거 바로 탄핵 사유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종섭 씨가 너무나 위험한 키를 많이 들고 있어서 예. 이종섭을 안고 가기도 그렇고 버릴 수도 없고 예. 지금 이종섭한테 뭔가 보상을 주려면은 네. 그 호주 대사도 못 하게 됐고 예. 그러면 이제 총리시켜줘야 되는데 호주 대사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죠.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종섭 씨에게 옥체를 보존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수의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문자 예. 익십 논란. 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니 그 문자 익십이 뭐라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자를 익십하지 않고 김건희를 사과의 장으로 불러내서 막 이렇게 국민들 앞에 고개 조아리고 그랬으면은 조정훈이 말로는 20석은 더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걸로 웃기는군요, 국민들을.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익십 논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얘기인데 예. 차례차례 하나씩 짚어보자면 일단 저 전당대회에서 저거를 이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중전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네. 선거 결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어명을 받드는 내시가 중전의 뜻을 어겼다. 네.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금 자기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자를 권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시 입건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둬서 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확실하게 내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 지금 국힘의 수준이나 의식, 이거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원이나 지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네. 이게 저는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예. 이게 왕정 시대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지자나 당원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명과 중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답도 안 한 자를 엄히 내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그 정도까지. 아니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지금 있냐? 이 말하자면은 김건희가 사실성인하겠다고 하는 거니 예. 받아줘야 되는데 네가 받아주지 않았다. 너는 네네네.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다. 유승민 같은 배신자다. 예. 그러니까 배신자가 지금 당 대표가 되려고 해. 웃기고 있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인데 네. 그거의 전제가 되는 게 예. 사과를 하려고 했었다. 근데 네가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못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순서가 예. 국민 앞에서 집권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말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네. 근데 한동훈이가 지난번에 그걸 시기를 놓쳤고 못하게 했으니 네.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맞는 거지. 예.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저 답도 안 적어 보내고 무엄하게. 무엄하게 이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한이 표현하기를 사적 대화로 공적인 무슨 문제를 결정할 일은 아니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이 김건희하고는 사적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가 됩니까? 거기다가 또 그동안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예. 굉장히 경어체를 써가면서 위원장님 이랬고. 아니 하물며 제가 우리 김 박사님하고 인연이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운 인연이 되지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를 문자를 보내서 네. 이런 시사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예. 그게 전적으로 우리가 그냥 언제 만나서 고기나 한번 구워 먹읍시다 이런 사적 대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하나는 공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 예. 하나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네. 그런데 사적 대화로 공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네. 식의 해명을 해요. 네.
그러면 사적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흘리고 알리는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또 했어요. 예. 선거 때 선거 전략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예. 민간인이 예.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 예. 공당의 대표에게 예. 그걸 보내는 건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문제는 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반성이 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걸 남편하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예. 왜 그거를 사적 대화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5번씩이나 문자를 보내가지고 씹힙니까? 그러면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이게 지금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공방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럼요. 이거 심각하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됐으면 언론이 지금 지적해야 될 지점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니들끼리 이거 가지고 지금 사적이냐 공적이냐 얘기하고 어떻게 있냐. 이 집권당의 당대표 선거의 이슈가 익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그 정경심 교수님한테 문자 보낸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막 범죄의 증거다 이렇게 막 떠들고 보도했던 놈들이에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 내용 자체로 이렇게 해서 뭐 선거 내가 이렇게 뭐 지금 조선일보가 공개한 걸로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게 뭐 사달이 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지들 지금 뭐 배현진이가 나서가지고 어쩌고 하는 것처럼 억지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자격도 없는데 인도에 놀러 갔다라고 뭐 이렇게 시끄러웠다고 봐요. 쳐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처신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게 공개됐다고 해보세요. 애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림이 아주 고약해지는데. 뭐 잘못 인정. 이것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못 인정. 잘못 인정했는데도 눈 감은 권익위. 맞아요. 문제 없다는 검찰.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권력에 굴종하는 뭐 이런 거고 뭐 권력을 남용해서 사정기관의 입과 귀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그러겠네. 이 내용을 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를 언론인들 포함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 어떻게 이슈를 이렇게 물을 타요? 그냥 국민들로 하여금 그냥 저기 불난 집에서 지금 개싸움 났으니까 그거나 구경하세요.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또 이득을 얻는 것도 있어요. 최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에 물을 탈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게 분산되거든 시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역을 합니다. 이 언론들이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여기서 제가 지금 짧게 지적했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뭐 저기 남편이 저기 뭐 저기 쌍욕해서 저기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취지 얘기. 그러면 그 저기 뭐 윤희 한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 경로에서 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럼 자 그거 사실로 밝혀져.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하고 전화해봐라 기다리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무슨 대통령 부인이 나서가지고. 아마 한동훈은 머릿속에 와 골 때리네 이 인간 지금 남편 머리 위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으면서 지금 마치 자기는 그 뭐 한 발 물러선 뭐 배우자로 지금 이렇게 자기 포지셔닝 하는데 네가 그동안 다 해먹었잖아 국정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한동훈 너무나 그런 그 부부의 그 이쁜 사랑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까요 한동훈은 앞으로?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은 배신한다. 근데 절대 정면 승부는 하지 않는다. 뒷구멍으로 계속 지저분한 얘기 흘리면서 진흙탕 싸움, 개싸움을 할 것이다.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아주 저기 윤석열 쪽, 김건희 쪽의 그 공세가 상당해요. 근데 요새
지금 이거 여론의 호응을 못 받으니까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이게 자충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뭐 한동훈의 여론관리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사이드한 그런 이슈들이 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장해찬 씨가 뭐 얘기했다며요. 한동훈 여론관리팀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본래 이슈가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이런 사이드한 자잘한 짜치는 이슈들을 자꾸 이제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준석은 댓글팀에 대해서 그게 김건희 옹이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냄새를 풍기는 얘기를 하고 뭐 면책특권 하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흘려놨고, 그 다음에 장해찬은 나서가지고 한동훈 여론 댓글팀 여론 조작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 무슨 한동훈을 성원하는 그 글을 다는 팀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고소하려면 해봐라. 내가 다 밝힐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이철규 같은 사람 나서가지고 뭐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김건희 문자를 갖고 이제 공개한 주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도 그 문자를 줬을 때는 이걸 이용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대응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뭐 이들의 싸움에 큰 관심은 없고, 다만 그 한동훈 쪽 한 15명 되는 그 의원들이 이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한 거, 요 제2때 찬성표를 좀 던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인으로서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건 진짜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그 떡고물을 한정없이 기다리는 그 노예 같은 생쥐 같은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요만큼이라도 나라가 잘 될 수 되도록 기여하는데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이게 이제 특검 재의결 과정에서 저는 드러나고 입증될 거라고 봅니다. 와, 그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결국 또 그 200석이 넘어서 통과가 되고, 또 7.23 전당대회 때 지금의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한동훈이 만약에 이긴다? 정권 몰락이라고 전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제2 요구를 대통령이 하는 거는 15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국회가 재의결하는 시한은 없어요. 그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바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봐가지고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런 저런 과정에서 저들이 전당대회에서 얼마만큼의 분란을 일으키느냐, 어느 정도 반목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처럼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이 당선된다. 그거 자체가 몰락을 앞당기는 그냥 대두덕의 시작인 것이고, 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중전이 나서가지고 문자까지 공개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뭐 연판장 돌리려다가 또 말았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연판장 돌리면 나경원 과거에 당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거기에 머무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왕정 시대에 그 딱 내시나 노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이게 무슨 정치 집단이냐, 민주국가의 정치 집단이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계속 전개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둘이 거의 그 완전히 쪼개지는 그 상황 때쯤 그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 투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략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거야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잘 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게 낫겠죠? 뭐가요?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게 낫겠죠? 글쎄요. 지금 봐서는 이제 이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격화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 게 더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윤석열이 수습해가지고 야야야 이제 좀 적당히 싸워라. 미래 비전을 갖고 다퉈라. 이렇게 할 리 만무한 인간이고, 야, 더 열심히 한동훈 죽여, 밟아. 다른 거 하나 또 꺼내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한동훈 쪽에서 야마가 돌만큼 돌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 우리 국민들께서 130만이 넘는 분들이 이 윤석열 탄핵 청원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탄핵 청원이에요. 그냥 아웃시켜라 좀. 그렇게 하는 건데 130만이 넘었는데, 그래서 국회가 5만만 넘으면은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사 소위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란 말이죠.
당장 19일에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그 청문회를 연다고 하고요. 23일인가 6일인가 그때는 또 김건희 관련해서 또 부른다고 하는 건데 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흐름인데 그 국민의힘은 또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개최 자체를 뭐 개회 자체도 반대할 거고 안건 상정도 반대할 거고 그 증인 참고인 채택도 다 반대할 거고. 근데 그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그 표결에 붙여서 다 해결하겠다, 돌파하겠다.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또 정청래 의원이 나가세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 아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국회법 145조에 근거해서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기 어떻습니까? 그 이 청원심사 소위의 파괴력, 폭발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 법사위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그 게시판에 올라간 걸 5개를 일단 적으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아이템들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소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국회 공무원들을 통해서 일일이 그 사실관계나 그 팩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인돼서 어떤 사안의 얼개가 보이면 관련자들을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그 입증 자료를 더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무슨 저 검사 탄핵이네 또 다른 특검법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가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텝을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근데 이제 이 탄핵 사안만 놓고 보자면 일단은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거를 이런 청원이 제기됐다라는 것을 발표한 다음 공표한 다음에 이거를 청원심사 소위로 회부하겠다 이런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국힘의 방해가 또 행패가 막 그 극심해질 텐데 그걸 놓치지 말고 잘 국민들께서 보시고 이게 정치가 무엇 때문에 국민들 앞에 그냥 싸움질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도읍이 없는 것 같아요 법사위에. 안 들어왔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 법사위에 지금 누구를 경계를 해야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그 김도읍 정도가 그래도 가장 일단 앞장서서 제일 저기 할 사람들은 검사 출신들이죠. 유상범, 주진우, 주진우, 그다음에 박형수, 박형수도 검사 출신입니까? 그럼요. 이게 뭐 다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어떻습니까 실력들이? 정무 능력. 그냥 그렇게 그 박형수 씨는 조금 뭐랄까 그 정치 검사 반열에서는 좀 못 미쳤던 사람이고 유상범 주진우는 뭐 전형적인 정치 검사고 뭐 우병우 사단, 윤석열 사단 출신이니까. 우병우 사단이기도 했습니까? 유상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상범, 우병우 사단이라서 저기 그 십상신문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덮었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내외로 파다했고 그런 얘기들 때문에 또 본인이 무슨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자기는 뭐 제대로 수사했다는 식으로 뭐 억지 쓰고 또 사표 내고 나가서 뭐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회의를 방해하고 분탕질을 치는데 능하죠. 이제 그런 거를 또 인정받아 가지고 법사위 간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근데 지금 국회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법사위에 가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버거워하고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버거워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초선들은 나 좀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원내 수석부 대표한테. 그러니까 초장의 길을 잘 잡았어 저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군기를 확 잡으니까 힘들지. 아니 자기들끼리도 본회의장에서 그 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 이제 종료하라는 거에 뭐라고 이렇게 또 그 단체로 반발. 단체로 가서 뭐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그 얘기 중에 뭐 차라리 정청래가 의장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얘기가 이준석도 준비하고 있었대요. 뭘요? 그 저기 연설 필리버스터. 그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준석까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걔네들도 오매불만 끊어주기를 바랐던 거야. 뭐 앞에서는 반발하지만은 그래도 주진우가 이제 소문이 좀 안 좋대요. 왜요? 예? 왜? 뭐 하여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고소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생각 문제가 또 있나 보죠. 뭐 또 나중에 뭐 차츰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래 아주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필로우버스터에서는 주진우가 큰 기여를 했죠. 그렇죠. 일병, 이병, 상병부터 시작해서 뭐 병사들의 사망을 무슨 부대 장비가 파손된 거에 비교를 한다거나 참 그런 마인드가 희정복 선생님이 여러 가지 뭐 저희한테 꼭 인생에 있어서 지표가 될 만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제적인 서민의 삶, 민중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지식인으로서 평생 살아오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그 가슴에서 이제 발로 내려가야 된다.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참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인데 이 국힘에서 하는 사람들의 여러 행태나 이 과정들을 보면 머리도 이상한 머리만 발달돼 있고 그 머리가 어떻게 가슴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아예 차단된 것 같고 그게 참 너무너무 아쉽고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은 이제 뭐 윤석열이가 뭐 국회에서 뭐 뭐라 하든 간에 시킬 것이고 민주당은 그래서 10일 천하가 될 것이다. 10일 이내에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이제 선임하려 할 것이고 그런 회의가 여는 순간 바로 민주당에서는 탄핵으로 간다. 2인 체제가 가동되는 순간 바로 탄핵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진숙이는 아니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2인 체제가 어떻게 민주당이 만든 겁니까? 아니 윤석열이가 3인 체제로 갈 수 있는 걸 막은 게 그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당사자가 과방위 위원장인데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난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바보로 알고 너무 뻔뻔해. 어떻게 최민희 의원이 거기 있는데 그 소리를 해요. 최민희 의원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냐고 하시잖아. 아니 근데 이진숙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생각이 깊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분이야. 그 자리에 자기 이름 얹는 게 일생의 목표인 사람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TK 지역에서 어떻게든 정치를 하면서 이걸 연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사실은 그 방통위원장 인선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 컨택을 했는데 그거 길어야 한 달짜리인데 그 망신만 당하고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일인데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방통위원장이 2번씩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3번째라고 안 도망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3번째라고 해서 불법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꼼수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안이 발의될 것 같으면 사표 내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그 전날 무슨 절차에 관한 의결사항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사표 내는 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수법인데 그 절차에 관한 의결사항은 대체 어떤 파급력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지금 목표는 1차적으로 MBC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MBC 말하자면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결정해서 MBC 사장 내쫓고 MBC의 그 인사 개편을 통해서 그 사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박문진은 KBS 이사회하고 또 다른 것이 KBS 이사회는 그 공공기관인 KBS 내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장을 선임해서 대통령한테 임명을 제청하는 권한만 있어요. KBS 이사회는. 근데 박문진은 MBC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MBC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 그다음에 그 MBC 본사가 또 지방 계열사들의 대주주잖아요. 또 관계사들의 대주주고 그러니까 그 사장 선임 권한까지 다 있는 거예요. 박문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문진을 장악한다는 거는 MBC를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게 KBS하고 또 다른 측면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건데 MBC가 가장 눈에 가시기도 하고 또 가장 신뢰받는 매체가 돼버렸으니 그렇죠. 예, 예.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게 그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입니다. 모든 지금 뭐 방심위도 그렇고 예. 뭐 방통위도 그렇고 다 지금 뭐 집중돼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법원에서 지금 13번인가 14번을 다 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가처분 네. MBC가 낼 때마다 예. MBC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는 일단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 기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네. 저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런 짓들을 막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BC를 빨리 장악하려면은 박문진 그 이사들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몇 월 며칠 날 뭘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뽑는다 이런 것들은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의결해 놓고 지금 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실제로 박문진 이사를 선정하는 거, 네. 선임하는 거. 네.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박문진이 원래 이사가 9명인데 네. 그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6대3 구조로 임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 그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관행이었군요. 네, 근거 규정은 없어요. 아. KBS가 7대4인 것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런데 그것도 무너뜨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네네, 하는 걸로 그럼요. 봐서는. 예. 9명을 다 부대빵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 씨 같은 사람한테 지금 뭔가 부여된 책무는 예. 그런 거겠죠.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뻔뻔함을 살려서 예. MBC를 철저하게 망가뜨려서 장악해라. 그런 다리를 MBC 출신인 당신이 직접 해라. 네. 이런 걸 지금 한다는 거고 본인이 지금 지명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얘기를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을 물씬물씬 풍기고 있고 앞에 했던 방통위원장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잖아요. 네. 자기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과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윤석열 캠프인가의 대변인으로 처음에 발표가 됐다가 특보가 아닐까 싶은데 특보. 대변인 아니었어요? 언론특보 내지는 대변. 예, 언론특보. 예. 그걸로 발표가 됐다가 예. 이런 식의 막 이 반발이나 여론이니까 바로 또 물러나게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수준의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 때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잠깐 무슨 신용을 한다. 네. 이거 지금 여러 장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전에 이명박 때부터 그랬죠. 네. 선거 때 그 공약한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한 사람이 때. 많아요. 일단 예, 홍준표도 얘기했고, 그렇죠. 김무성도 얘기했고, 그 저 김성태도 얘기했고, 김성태조차도 그랬습니다. 그 김성태조차도 대선 공약 다음엔 나라가 망한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저거 뻥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선거 때 국민들만 어떻게든 속이면 되는 거지. 네. 그 뒤에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자리나 나의 이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모여 있는 집단이니까. 네. 그 민주당이 만약에 2인 체제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탄핵을 하면 그러면 모든 게 일단 멈춘단 말이죠. 그렇죠. 멈추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겠군요. 멈추기도 하거니와 네. 2인이 만약에 해가지고 박문진 이사를 뭐 선임을 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또 내야죠. 네. 이게 불법적인 의결로 이루어진 거니까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라. 그렇게 해서 효력이 정지됐었어요. 계속 그동안에 정지가 돼 왔었잖아요. 그럼 일단 윤석열 타도할 때까지 MBC 이사를 그들이 인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방송법이 하여튼 빨리 통과가 되고 또 거부권을 하더라도 재의결되게 그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어려운 일이니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은 박문진 장악을 저렇게 둘이서 짬짬해가지고 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야 정말 저돌적으로 싸우겠지만 물밑에서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포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국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원외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출마 선언으로 출마의 변으로 탄핵을 또 언급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매불망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대로 우리가 3년 더 가면은 그때는 우리 당이
존재하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대가리가 있다면. 자기들이 선거 끝난 뒤에 무슨 그 선거 결과를 놓고 한 토론회나 이런 거에서 예. 누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지층이 예. 주로 노령층에 지금 집중돼 있는 면이 있는데 네. 지금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신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4년 지나고 나면 네. 우리 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소리를 자기들이 하는 거 봤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그 박근혜 탄핵 때 네. 그때 비서실장이 이원종이라고 그 충청북도 지사였던 예, 그렇죠. 그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십상시 문건이야 국정농단의 내용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예. 아니 그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고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라고 본인이 왜 짜증냈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일을 당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때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총리가 정운찬 씨예요.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말한 것도 그거 자기는 그런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됐어. 파악도.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권력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할하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몰래 움직이는 네. 그런 어떤 집단이나 네. 흐름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공통점이 이 저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그렇죠. 비선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간 게 그분들의 어떤 가치나 그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데서 사용되는 그런 지지감 기반을 해서 바탕으로 간 게 아니라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접점을 만들어서 네. 서로의 이익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자기도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떡고물을 주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순간 바로 자기를 외면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집단이죠. 저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나경원, 원희경도 심지어 윤상현이도 전두환 익스 사위 그 인간들도 야 이대로 윤석열과 3년 더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까 연령 얘기하셨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변희재 씨가 한 말인데 이 누구죠? 극우 신혜식. 그 양반이 그 만든 신의 한수라고 그게 100만이 넘어요.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뭐 그게 그쪽에 무슨 저 뉴스공장 같은 거라. 뭐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100만이 넘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때 변희재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그건 아마 2010년대 초반부터 쭉 다져온 구독자인데 실측하면은 한 70만은 돌아가셨을 거라고. 지금은 아이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고수의 전략 어떠셨습니까? 역시 정말 명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윤석열의 힘을 빠지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공직자나 군인이나 더 이상 저쪽에 불이한 그 타협을 하지 않게끔 만들고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수의 전략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